공부할 사상은요, 선진유교 사상. 선진유교 사상을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진유교는 뭐냐? 여러분들, 이 선이라는 것은 먼저 선자예요. 먼저 선을 얘기하는 거고요. 진이라는 건 진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춘추 중국의 역사 선생님하고 공부를 했었죠? 예, 여러분들 공자맹자 순자가 활동했었던 시기가 어떤 시기였습니까? 춘추전국 시기였죠? 이 춘추전국 시대를 누가 통일했다고 했습니까? 예, 진시황이 통일했죠. 이 진시황이 만든 나라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바로 진나라였어요. 그래서 이 선진유교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진나라 이전에 춘추전국 시대에 만들어진 유교 사상을 가리켜서 선진유교 사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춘추전국 시대에 우리가 활동했었던 유교학자가 누구였었습니까? 기억나셔야죠? 누구 있었어요? 공자 있었죠? 공자. 또 누가 있었습니까? 맹자 있었죠? 그 다음에 순자가 있었죠? 예. 그래서 공자, 맹자, 순자의 사상을 우리가 선진유교 사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나라 이전에 만들어진 유교 사상을 가리켜서 선진유교 사상이라고 얘기하고, 이 선진유교 사상에 속하는 학자가 누구다? 공자, 맹자, 순자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공자부터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공자 아시겠지만, 공자는 여러분들 춘추 전국 시대 활동했었던 학자죠. 어느 사상을 창시했다고 했어요? 유교 사상. 유교 사상의 창시자가 바로 공자였었죠. 예. 그러면 이 공자가 바라봤었던 사회 혼란의 원인, 사회 혼란의 해결 방법 여러분들 기억납니까? 예. 저번에 춘추 전국 시대 제자백과 공부하면서 배웠었죠. 예. 그래서 이 공자 같은 경우는요, 이 사회 혼란의 원인을 어디서 찾았을까요? 여러분들 유교를 선생님은 무슨 주의라고 얘기했습니까? 모럴리즘, 도덕주의라고 얘기했었죠. 바로 사회 혼란의 원인은 어떤 거냐? 도덕의 상실이다. 사람들이 갖추어야 될 도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회 혼란이 벌어졌다. 이렇게 유교에서는 생각한다고 했죠. 그런데 이제 이 도덕, 그럼 공자가 생각했었던 그 도덕의 핵심은 어떤 거였냐? 바로 인과 바로 예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갖춰야 될 인과 예를 사람들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회 혼란이 벌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도덕성의 상실과 더불어서 이야기했었던 게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어떤 거예요? 잘못된 정치 때문이라는 거죠. 군주들이 잘못된 정치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 혼란이 벌어졌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사회 혼란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뭐겠어요? 당연히 잃어버린 도덕성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회복하면 되겠죠. 도덕을 회복하면 되죠. 도덕을 회복하면 되죠. 그러면 뭐를 회복하는 거야?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인과 이를 회복하면 사회 혼란이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예. 그래서 떠나고서 그러면 이제 도덕을 회복했으면 뭐를 해야 됩니까? 정치를, 잘못된 정치를 올바른 정치로 우리가 이끌어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공자는 이 올바른 정치의 방법으로서 제시한 것이 우리가 배웠었죠. 뭐였습니까? 덕칠.
덕치를 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덕치가 뭐의 줄임말이었습니까? 도덕 정치의 줄임말이라고 얘기했죠. 기억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인과 예를 회복하는 것을 공자는 네 글자로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복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극기복내라고 얘기한 건 어떤 거냐? 극이라는 것은 뭐 이기다, 또는 뭐 극복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한자고요. 기라는 건 몸기자예요. 몸기자, 몸. 그럼 몸은 뭘까요? 욕구를 얘기하는 거죠? 예, 욕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자 같은 경우는 우리 인이라는 도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나의 욕구를 어떻게 해야 돼? 그 지나친 욕구를 극복하고 제거해야지 우리의 인이라는 도덕성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극기라는 것은 욕구를 제거해서 지나친 욕구겠죠. 모든 욕구가 아니라 지나친 욕구를 제거해서 뭡니까? 인을 회복하는 것을 두 글자로 극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인만 회복해서 된다. 안 된다고 왔어요. 또 뭐를 회복해야 된다고 하냐면 예를 회복해야 된다고 왔습니다. 그래서 복이라는 건 뭐 회복이죠. 그리고 내라는 건 예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친 욕구를 제거하고 인을 회복하고 또 인을 회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라는 규범을 우리가 다시 회복했었을 때 우리의 도덕성이 회복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이 바로 공자의 견해입니다. 예, 그래서 이 과정을 가리켜서 우리가 이 전체 도덕을 회복하는 과정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번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바로 수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기. 그래서 우리가 유교에서는 사회혼란 극복하는 방법으로서 수기친을 얘기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수기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지나친 욕구를 제거하고 나의 도덕을 회복하는 과정. 그것을 가지고 수기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수기만으로 그칩니까? 아니죠. 뭐를 해야 돼? 이 도덕을 회복한 사람들이 뭐야 돼? 통치자가 돼서 정치를 해야 된다고 했죠?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치인이라고 했죠. 이제 치인. 그 치인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로 덕치, 도덕 정치였습니다. 오늘 저번 시간에 배웠죠? 덕치라고 얘기하는 건 뭐니까? 우선 도덕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럼 유교에서 얘기하는 도덕은 뭐였다고 했어요? 인이라고 했어요. 오늘 배울 건데 인이라는 건 사랑입니다. 그래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네 글자로 민본 정치라고 얘기를 했었죠. 민본 정치의 민본 정치. 또 다른 덕치의 의미는 어떤 거였습니까? 나만 도덕적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백성을 도덕적으로 변화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이 덕치의 의미는 백성을 도덕적으로 교육해서 변화시키는 도덕적 교화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사회혼란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극기복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인과 예를 회복하고 인과 예를 회복하고 나서 뭐를 해야 된다? 이런 인과 예로 백성을 다스리는 도덕정치 덕치를 했었을 때 사회혼란이 회복될 수 있다. 사회혼란이 극복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이 이제 공자의 사상입니다. 공자가 주장한 어떤 도덕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 인과 예에 대해서 이제 수업을 하겠습니다. 공자 사상의 이제 알파요, 오메가라고 볼 수 있는 건 바로 인입니다. 인이라는 것이 뭔가? 여러분은 이제 공자는 책을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공자는 책을 안 썼습니다. 하지만 이제 공자의 말씀과 행실을 기록한 논어라는 책이 있어요. 그 논어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는 공자의 사상을 엿볼 수가 있는데, 이제 공자의 사상의 핵심, 인에 대해서 그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인이라는 게 뭡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자들이 물어볼 때마다 답변을 하는데 그 답변이 맨날 달라요.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 공자의 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구절이 딱 두 개가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 인은 인이다 라는 구절이고요. 인은 A이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은 인이다. 여러분, 이건 어지긴자죠? 이건 뭡니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인은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인은 뭡니까? 사람다움 혹은 인간다움이라고 볼 수 있죠? 인간다움, 사람다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럼 인간다움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인간을 인간답게 해주는 고유한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인간의 인간의 본질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본질인 인을 갖추고 있으면 인간이고, 인을 갖추지 못하면 인간답지 못한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인간의 본질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내용이 없어요. 그 내용, 인이 무엇인지 그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구절이 존재하는데 그게 바로 뭐야? 애인입니다. 애인이라는 건 이 애라는 건 사랑의 자죠. 그러면 사랑입니다. 그래서 애인이라는 건 뭡니까? 사랑하는 정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인간의 본질이자 인간을 사랑하는 정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을 인간답게 해주는 본질인데 그게 도대체 뭐냐? 그건 인간에 대한 사랑의 정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이라는 건 뭡니까?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거예요? 이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그 사랑이 도대체 어떤 종류의 사랑을 얘기하느냐? 여러분들 사랑은 묵자도 얘기를 했었죠. 묵자, 겸해. 그리고 예수도 사랑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사랑과 차이가 나는 공자만의 이는 도대체 뭐냐? 공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랑이라는 분별적이고 정신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분별이라고 얘기하는 건 어떤 거냐? 분별이라는 건 나누는 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먼저 사랑해야 될 사람과 나중에 사랑해야 될 사람을 우리가 분별해야 되고, 먼저 사랑해야 될 사람을 먼저 사랑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사랑해야 될 사람에게 그 사랑을 확대시켜 나가야 된다. 이런 식의 소리거든요. 그래서 분별적이고 점진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우선 먼저 사랑해야 될 사람과 나중에 사랑해야 될 사람을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사랑해야 될 사람은 누구냐? 바로 나하고 가까운 사람부터 먼저 사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나를 죽이고 생각하면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 누구겠어요? 가족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이웃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이 국가에 있는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 뭡니까? 이 세계에 존재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누구부터 사랑해요? 우선 내 가족부터 사랑하고, 이 사랑을 내 가족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 이웃으로 확대시켜 나가야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가의 모든 사람, 더 나아가서 세계 모든 사람에게까지 이 사랑을 확대시켜 나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게 분별적이고 점진적인 사랑인 인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자는 우리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부터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을 가까운 사람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점차 멀리 있는 사람에게까지 그 사랑을 확대시켜 나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이 공자의 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인을 실천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되는 것은 어딜까요? 인을 실천하는 출발점. 바로 내 가족에 대한 사랑이 출발점이 되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공자는 인을 실천하는 출발점으로서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하나는 뭡니까? 하나는 뭡니까? 효라고 얘기하는 건 누구에 대한 사랑이에요? 나 가족 가까운 사람 누구니까? 부모죠. 여러분과 부모는 몇 촌? 1촌이죠? 그래서 부모에 대해서 사랑하는 것, 부모에 대해서 사랑을 하는 것이 바로 효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부모 다음으로 가까운 게 누굽니까? 제죠, 제. 제가, 형제. 그럼 형제에 대해서 사랑을 하는 것, 형제에 대해서 사랑을 하는 것이 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두 글자로 얘기하면 효는 효도고, 제는 무애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인을 실천하는 출발점이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효도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형제와 우애있게 지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공자가 봤었을 때는 뭡니까? 이웃이나 국가의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선 먼저 내 가까운 사람에 대한 사랑부터 먼저 실천하고 나서 그 사랑을 점차 멀리 있는 사람에게까지 확대시켜 나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인을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인을. 그럼 인을 실천하는 방법은 뭐냐? 인을 실천하는 방법에서 공자가 제시한 거는 효가 뭘까요? 충과 성입니다. 충이라는 것은 한자로 봤었을 때는 마음심이죠. 마음심의 가운데 중자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을 실천하는 데는 마음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게 뭐냐? 마음에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현대적인 용어로 얘기를 한다면 충이라는 건 마음을 집중하는 거. 마음을 집중한다는 건 뭡니까?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때 인을 실천해 마음을 집중하는 그거는 정성을 기울이는 거.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충이라는 것은 두 글자로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정성을 다하는 거. 그 다음에 소라고 얘기하는 것은 같은 여자의 마음 신자인데 이 마음은 타인의 마음이에요. 타인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고 이것은 같은 여자예요. 같은 여자. 타인의 마음과 같아지는 것. 이건 뭡니까? 타인의 마음을 배려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소라고 얘기하는 인을 실천, 사랑을 실천할 때는 타인을 배려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소라는 거는 타인을 배려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자는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서예에 대해서. 자신이 서고자 하면 남도 세워주고 자기가 하기 싫은 것은 남에게 시키지 마라.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남도 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자기가 하기 싫은 것을 남에게 시키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인을 어떻게 해야 된다? 배려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충과 서가 인을 실천하는 여러분들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공자는 뭡니까? 이런 인간이라면 이런 인이라는 타인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정신, 인이라는 그런 내면적인 도덕성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 공자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만 갖춰서는 되느냐? 아닙니다. 인뿐만 아니라 또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예입니다. 네. 그러면 예라고 얘기하는 게 어떤 건지를 우리가 설명할게요.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하면 이겁니다. 예라는 것은 인을
절차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인을 표현하는 구체적인 형식과 절차를 가리켜서 예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라는 건 바로 예절이에요. 예절. 예절이에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거 열어봅시다. 인이라는 것은 아까 뭐였어요? 이거는 사랑하는 사랑이 정신이었잖아요. 이 사랑의 정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외면적인 규범일까요? 아니면 내면적인 도덕성일까요? 예, 공자가 봤었을 때 이것은 우리 마음이 갖춰야 되는 내면적인 도덕성이라고 공자는 규정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사랑을 사랑하는 정신, 마음, 인이라는 그런 내면적인 도덕성을 갖추고만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갖춘다고 해서 인을 완전히 우리가 실현할 수가 있어요? 없죠. 그럼 구체적으로 이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해야 되잖아요. 그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적절한 형식과 절차가 바로 예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절 뭐 있습니까? 윗 어른을 보면 고개 숙여 인사하고 뭐 공손한 말씨를 사용하고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건 어떤 거예요? 구체적인 어떤 형식과 절차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거냐? 상대방에 대해서 사랑하는 인이라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만든 적절한 형식과 절차인 거죠. 이렇게 예라고 얘기하는 것은 인을 표현하는 구체적인 형식과 절차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을 우리가 내면적인 도덕성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것은 바로 내면적 그게 바로 예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라는 범위는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범위가 넓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윗 어른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고 공손한 말씨를 사용하고 이런 것도 여러분들 뭡니까? 예죠. 이런 것도 예에 속한다고 볼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런 말 들었습니까? 관혼상제. 관, 레, 혼, 레, 상, 레, 제, 레, 다, 내가 그죠? 그러니까 관례라는 거 뭡니까? 성인시국이고 혼례라는 거는 결혼식이고요. 상례라는 것은 뭡니까? 장례식이고요. 여러분 제례라는 것은 뭡니까? 제사죠. 다 뭐가 붙었어요? 예가 붙었죠? 이렇게 우리가 인간이 살면서 겪는 어떤 의식행위 이런 것도 넓은 의미에서 예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인간들이 살면서 우리가 하게 되는 그런 어떤 의식 이런 것들도 예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관례라는 건 뭡니까? 성인이 된 사람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형식과 절차인 거고 혼례라고 얘기하는 거는 뭡니까? 결혼할 상대에게 인을 표현하는 형식과 절차입니다. 그 다음 상례라는 것은 죽은 분한테 그리고 제례라는 것은 이미 돌아가신 분에게 인을 표현하는 형식과 절차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공자는 우리가 도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도덕을 완전히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첫 번째 내면적인 도덕성인 뭐를? 인을 우리가 회복하고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내면적인 도덕성 인을 회복하고 갖추고 인만 있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인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적절한 형식과 절차인 예를 갖춰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인과 예를 우리가 회복했었을 때 우리는 뭐가 될 수 있다? 도덕성을 회복한 인간, 바로 군자가 될 수 있다고 공자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제 공자의 정치관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게요. 그러니까 유교는 기본적으로 처음 뭐였습니까? 수기, 치를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수기라는 것은 우리의 도덕을 회복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강조했었던 건 어떤 거예요? 인과 예죠? 그래서 내 어떤 지나친 욕구를 제거하고 인을 회복했습니다. 그럼 나의 도덕성을 회복했죠. 근데 나의 도덕성을 회복한 것만으로 우리가 사회 혼란이 완전히 극복될까요? 아니죠! 그럼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도덕성을 회복한 사람들이
나라의 통치자가 돼서 뭐를 해야 된다? 정치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자의 정치관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공자의 정치관을 뭐 크게 보면 이제 네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정명 사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명, 발을 정자, 이름을 바르게 해야 된다. 뭐 구체적으로 풀어서 얘기하면 이름에 걸맞는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공자가 봤었을 때 사회 혼란이 벌어지는 이유는 어떤 거냐? 이 사회 사람들이 이름에 걸맞는 실질적인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회 혼란이 벌어졌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군군 신신 부부자자. 군군 신신 부부자자 뭔지 아세요? 임금은 임금다워야 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되고, 부모는 부모다워야 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된다. 이게 뭡니까? 임금은 임금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되고, 신하는 신하라는 이름에 걸맞는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되고, 부모는 부모로서의 이름에 걸맞는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되고, 자식은 자식으로서 이름에 걸맞는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된다. 그러면 이런 사회 질서가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정명 사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덕치를 얘기를 해요. 그럼 덕치는 선생님 한 150번 아니고 몇 번 설명했었죠? 예. 육교에서 얘기하는 이상적인 정치는 덕치라고 했습니다. 덕치, 덕이라는 것은 도덕 정치입니다. 도덕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정치에 가려서 덕치라고 얘기했죠? 예. 그러면 육교, 공자가 얘기하는 덕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뭡니까? 인이겠죠. 인. 그리고 또 하나는 뭘까요? 아까 얘기했던 예죠. 인과 예로서 백성을 다스리는 정치가 바로 덕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으로 다스린다는 거는 뭘까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백성을 위해 정치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덕치라는 건 첫 번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민본 정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민본 정치. 그러니까 민본 정치라는 것은 백성을 나라의 근본으로 두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이게 바로 인이잖아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백성을 위해서 정치하는 것을 가리켜서 민본 정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어떤 거예요? 바로 도덕적 교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도덕적 교화라는 건 뭡니까? 왕만 도덕적이어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백성도 도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백성들을 교육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가르쳐 덕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공자는요, 여러분들 재화의 공정한 분배를 주장합니다. 그럼 왜 재화의 공정한 분배를 공자가 주장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자는 백성들을 도덕적으로 교화시키는 것이 정치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백성들을 도덕적으로 이제 교화시키기 위해서 말로만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될까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공자가 왔었을 때는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어. 굶주린 사람들한테 착하게 살라고 하면 착하게 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공자는요, 백성들을 도덕적으로 교화시키기에 앞서 재화의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겁니다. 재화의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져서 백성들이 어느 정도 먹고 살만 해야지 백성들을 도덕적으로 교화시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재화의 공정한 분배를 공자는 주장합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공자가 주장한 이상적인 사회인 대동사회에 대해서 공부할게요. 대동사회. 이 대동사회라는 거 한자로 얘기하면 큰 대자에 같을 동자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크게 하나가 되는 사회가 대동사회입니다. 그러면 이런 대동사회는 어떻게 하면 실현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공자가 봤을 때 이런 대동사회는 수기치인이 완전히 구현되면 우리가 이상적인 사회인 대동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도덕성을 닦고 그 도덕성을 가지고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하고 그럼으로써 백성들이 완전히 도덕적으로 교화가 됐었을 때 모두가 하나가 되는 사회인 대동사회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공자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런 대동사회의 특징은 어떤 사회냐? 우선 당연히 이 대동사회는 어떤 정치가 이루어지는 사회일까요? 바로 도덕적인 정치가 이루어지는 사회겠죠. 도덕성이 뛰어난 사람이 통치자가 돼서 백성을 위한 정치, 그리고 백성을 교화시키는 정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사회가 바로 대동사회일 거고, 두 번째로는 어떤 사회냐면 백성들이 남과 나를 구별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 선생님, 남과 나를 구별하는 것이 공자사상의 핵심이 아닌가요? 이렇게 반문할 수는 있겠는데, 이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상적인 사회잖아요. 백성들이 완전히 인을 회복했어. 인을 완전히 회복하게 되면 더 이상 나와 남을 구별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상적인 사회에서는 남과 나를 구별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는 경지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남과 나를 구별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게 되니까요. 사회적인 약자가 어떻게 해요? 배려받겠죠. 사회적인 약자가 당연히 버려지지 않고 배려받고 공부하는 그런 사회겠죠. 그리고 이러한 사회가 어떤 사회일까요? 재화의 공정한 분배가 실현되는 사회겠죠. 예, 이런 사회가 바로 공자가 주장하는 이상적인 사회, 바로 대동사회인 겁니다.